네, 월요일에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이두아 변호사, 강신합 변호사, 그리고 서상희 취재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국 전 장관의 소환조사 이번 주가 가장 유력합니다. 검찰은 소환조사가 꼭 필요하다면서도 굉장히 신중하고 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서 팀장,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구속 기한 만료가 11일 다음 주 월요일이잖아요. 그 전에 조 전 장관을 부른다는 검찰의 계획은 변함이 없는 거죠? 네, 결국 데드라인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결국 정경심 교수의 기소 전에는 부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 전까지 결국 조 전 장관과 관련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을 부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고 또 오촌 조카가 앞서 구속되고 동생까지 구속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구속 이후에 검찰은 수차례 이 관련자들을 부르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내를 불러서는 역시 자녀 입시 비리 관련 또 사모펀드 관련해서 의혹을 묻고 있고 또 인턴 증명서 또 주식을 매입한 시기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조국 전 장관과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동생 역시도 운동학원 그리고 교사 채용 비리 문제에 조국 장관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하나하나 면밀히 살핀 이후에 그 이후에 조국 전 장관을 부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바로는 뭔가 누군가의 공범, 동생의 공범, 정경심 교수, 아내의 공범 같거든요. 단독 혐의, 조 전 장관만의 단독적인 혐의가 없다는 게 검찰이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일까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여러 차례 소환을 하는 것보다는 한 두 차례 이 정도 소환을 하고 이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직전에 법무부 장관이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 임명이 안 돼서 그죠? 네. 66대 우리나라 66대 법무부 장관을 역임을 했어요. 그래서 직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경심 교수랑 관련된 입시 비리라든가 뭐 이런 부분 사모펀드 중에 일부 또 뭐 이런 거는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돼 있어요. 그리고 웅동학원 불법 소송이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동생이 구속돼 있어요. 그리고 오촌 조카가 이제 그 사모펀드랑 관련해서 또 구속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같이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공범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따로따로 구속이 돼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같이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주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여지가 크잖아요.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방조를 했거나 관여를 했다 하더라도 관여 정도가 낮을 텐데 너무나 이제 그 수사에 있어서 엄중한 모습을 보이면 역풍이 부는 게 아닌가 이런 부담감을 검찰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고발한 단독 혐의가 있죠. 그거는 이제 부인과 같이 고발이 돼 있지만 주로 조국 전 장관의 혐의인데 뇌물이죠. 100억 원대 뇌물 이런 게 있고 또 저희가 WFM 주식을 이제 싸게 샀는데 그 부분이 뇌물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공직자윤리법과 관련된 혐의가 있는데 사실 공직자윤리법 관련해서는 그게 주범이라 하더라도 양형이 낮아요. 그러니까 뇌물에 대한 어떤 그 증거가 있어야지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자신 있게 해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간을 들이고 있는 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참고인이나 공범의 진술 그리고 물증 이런 부분을 확보해서 수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기 위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확실할 때 부른다. 이게 검찰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면 조 전 장관의 소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글쎄요, 이제 구속기간 만료일이 11일까지잖아요. 정경심 교수가 말이죠. 원래 구속적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된 피의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것은 이제 구속을 함에 있어서 법률적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결국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걸 말하거든요. 지금 이제 건강 상태가 이제 문제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안과 진료도 신청을 했다고 하고 시력이 나빠가지고 지금 조서도 읽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거 말고도 뇌경색이라든지 뇌종양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다면은 다른 건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것이 없으니까 결국 건강을 가지고 구속적부심을 한번 신청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중대한 사정 변경 이것이 이제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사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그 신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신문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것도 영장 실질 심사처럼 신문을 거치는군요. 예, 신문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신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네. 이제 그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신청을 한다면 일부, 뭐 크게는 아닙니다만은 여기에 시간을 좀 뺏길 수가 있고 그러면 조사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군요. 검찰이 또 신중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수색영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현재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계좌 그리고 휴대전화 수색영장을 청구했는데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최소 3회 이상, 정 교수에 대해서는 최소 2회 이상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채널A가 취재한 사항인데 팀장님, 수사할 때 이렇게 계좌 수색영장 받기, 휴대전화 수색영장 받기가 이렇게 힘듭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구속영장, 신병을 처리하는 영장은 사실은 기각률이 좀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은 계좌 추가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지능사범이라든지 경제사범 그리고 특별법사범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 즉 계좌 추적을 하지 않고는 수사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신청하면 들어주는 편인데 이번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영장을 뭐 2회, 3회 신청했는데 기각했다. 네. 물론 이제 휴대폰이라든가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개인 정보 때문에 약간 좀 그렇게 기각하는 수는 있지만 네. 실제로 통장,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거의 밸브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경찰에서 검찰이 신청하게 되면 검찰에서 보안으로 한두 번 내려오지만 검찰에서 법원에 청구할 때는 거의 90% 이상이 발부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90% 이상 발부된다. 발부가 되는 건데 네. 이번 경우는 검찰이 직접 청구했는데도 기각되는 걸 보면은 조금 법원에서 너무 신중한 건지 아니면 범죄가 확실하다고 그래가지고 증거가 있다고 해가지고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의외적인 건 맞습니다. 네, 팀장님께서도 굉장히 의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계좌나 휴대전화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거든요. 혹시 민정수석 또 법무장관으로 일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예민한 사항이 있어서 법원에서 기각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원래 이제 사실 압수수색 영장은 그 인신의 구속영장보다는 훨씬 쉽게 발부를 네. 해줬거든요. 수사의 편의성 때문에. 근데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 사태에 있어서 네. 그때 이제 계기로 해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좀 발부율이 조금 낮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자택이라든가 이런 게 막 청구가 들어가니까. 근데 그때도 제가 들으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율이 낮았을지라도 그 법관들 있죠. 현직 네. 법관들은 제 개인적으로 아는 선배들한테 얘기 들으니까 자기 이메일은 제목만 약간 관련이 있어도 다 뒤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직 법관들 그 이메일을. 그러니까 원래 이메일하고 휴대전화는 계좌보다도 더 어렵게 하거든요. 근데 이메일도 그렇게 뒤졌는데 지금 이거를 안 해주고 있으니 저희가 의아한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에 근무할 때 업무용 휴대폰이 따로 있죠. 그 업무용 휴대폰은 국가보안 문제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청와대에 근무할 때 이제 업무용 휴대폰으로 연락이 안 되면 개인 휴대폰으로 연락을 했을 수도 있어요. 부야 네. 대통령이나 뭐 다른 분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한적으로 들여다보게 제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휴대폰에 대한 영장을 아예 발부를 안 해주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아까 이메일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법관들 이메일도 광범위하게 들여다봤으면 이것도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ATM기 얘기도 나오는 거 보면 네. 계좌 추적은 하게 해줘야 돼요. 대부분. 그리고 계좌 추적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재산 등록 공개 심사 대상이잖아요. 네.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은 재산 등록뿐만 아니라 공개도 되고 재산 심사 대상이 돼요. 그럼 거의 재산 형성 과정이 어땠는지 그 다 들여다봐요. 그럼 계좌 그러니까 다른 일반인들보다 이 공직자 재산 등록 공개 심사 대상이 되는 공직자들은 저도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그랬는데 내 계좌는 다 들여다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들여다보고 형성이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면 부정 신고를 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것 같다 그러면 날라와요 그게. 그런데 이 계좌를 왜 못 들여다봐요 지금. 그렇게 다 들여다보는 계좌를 왜 추적을 안 하게 해줘요. 네. 의심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거는 법조인들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원회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는 계좌인데 왜 못 네. 들여다보죠 지금. 이게 그렇군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운영위 회의 작년 12월 31일 날 민정수석으로 출석했을 때 조국 전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휴대폰, 공직자 휴대폰 감찰을 광범위하게 했다고 그때 막 화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지적을 받았었죠. 예, 본인이 자기는 앞으로 검찰 수사 받을 일도 있고 이렇지만 휴대폰 그 내놓으라고 하면 이미 제출하겠다고 하셨어요. 네. 법관들이 그 얘기를 안 들으셨나 봐요. 이미 제출도 하겠다고 했으니까 휴대폰 영장 발부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휴대전화, 계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번번이 영장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서 팀장 혹시 취재가 됐습니까? 법원이 왜 이렇게 영장을 기각하고 있는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구속영장 심사 같은 네. 경우는 어떤 판사가 이제 심리를 하는지 알려지지만 사실 검찰 수사 상황인 이런 압수수색 영장은 공개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우리가 추정은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중앙지법에는 이 4명의 판사들이 2인 1조로 나눠서 한 주는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한 주는 구속영장 이렇게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 전 장관 관련 영장이 청구된 지난주에는 이 명재권 그리고 네. 송경호 이 두 판사 주였기 때문에 그 두 판사 중에 한 명이 기각했을 그 가능성은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법조계에서도 이렇게 계좌 입금 내역까지 수차례 기각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조국 전 장관의 소환 조사를 좀 미리 좀 예견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받을지가 가장 큰 관심인데 무엇보다도 호칭 문제가 지금 어떻게 부를지 장관님도 있고요. 또 서울대 교수시니까 교수님도 있고요. 사실 장관도 전직이었고 피의자 신분인 만큼 조국 씨로 불러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예. 사실 그 예우를 안 해주면 조국 네. 씨라고 부르는 게 원칙이겠죠. 네. 근데 이제 변호사들이 입회를 해서 보면 변호사들 체면을 가장 세워주는 게 이제 피의자한테 네.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 이제 기업체 부사장이라면 부사장님 이렇게 불러주면 변호사가 그걸로 이제 체면을 다 세워요. 이런 네. 것처럼 이 호칭으로 사실 기선제압이 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 장관님이라고 부를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왜냐하면 66대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면 그 압수수색 그 하는 당시에 전화 받은 부부장처럼 뭐 조국 장관입니다 이러면 이제 관등 성명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전직 법무부 장관이었으니까 보통 다른 장관이었으면 장관님 이렇게 불러줬을 수도 있지만 전직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장관님이라고 부르는 건 부적절하고 검찰에서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국 씨라고 부르기에는 또 너무 이게 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또 어떤 때는 형식에 있어서 일정 부분 예우를 갖춰주고 실질에 있어서는 더 엄하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직이 교수님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교수님이라고 부를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교수님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고위공직자가 보통 조사를 받게 되면 티타임을 갖잖아요. 뭐 부장검사라든지 차장검사와 함께. 그래서 조국 전 장관도 티타임을 갖는 거 아니냐. 어느 정도의 예우는 갖춰주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던데요. 그럼 뭐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어요. 원래가 뭐 장관급이라든지 이 정도 되면 티타임을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법무부의 전 장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예우를 갖춰서 티타임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티타임을 과감히 생략하고 바로 이제 수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지금도 이제 호칭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 전직 장관에 따라서 장관으로 부르는 건 적절치 않고요. 네. 교수님은 간단할 것이고 가능할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냥 중립적인 호칭은 피의자예요. 그래서 피의자께서는 뭐 피의자는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이제 그런 일반적인 호칭도 있다는 거고요. 다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이제 검찰에서 수사 관행과 관련해가지고 인권 보호 수사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1호 수혜자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공개 소환을 한다면 사실은 이제 공개 소환도 가능하거든요. 이 정도의 이제 공직자였다면 말이죠. 그런 수혜를 보게 될 것이고 금방 티타임은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 그러니까 전직 장관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네. 조국 전 장관을 불렀을 때 여러 번 부를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데 조국 전 장관은 그렇게 건강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본인 입장에서도 여러 번 나가는 것보다는 한 번 나가서 네. 한두 번에 이렇게 끝내는 것이 낫기 때문에 야간 조사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어요. 12시 넘어서까지 조사를 받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다 이 예, 그래서 말씀이시죠? 본인이 그건 요구하고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싶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렇게 야간 심야 조사를 허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몸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안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또 여러 차례 불러야 되고 지금 뭐 가능성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소환 조사 어떻게 이뤄질지도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